안녕하세요. 고졸 출신으로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이젠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혔던 한 사건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저도 사실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갖고 산 건 아니다 보니 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실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필 제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는 바로 제 예비 장모에게서 이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건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때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유독 기계 같은 물건들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라디오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보고 집에 고장난 싱크대가 있으면 제가 먼저 들여다보고 아버지 차 보닛을 열어 엔진도 들여다보고 타이어도 이것저것 만져보는 게 재미였죠. 부모님은 절 보시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론 대견하시기도 했습니다. 회용아, 재밌니? 다른 애들은 밖에 나가 놀기 바쁘다는데 넌 왼쪽에 이런 거나 들여다보고 있어. 아유, 냅둬. 애가 재밌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회용이 나중에 기술자 되려나 보지. 이런 거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아빤 딱 봐도 우리 혜영이가 이쪽으로 머리가 튄 게 보이네. 엄만 조금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버지는 늘 절 곁에서 응원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아버진 당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꽤나 좋으셔서 동네에서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에 속했었어요. 저희 동네에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또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순간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2학년이 되던 그해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르게 되며 가세가 기울었고 결국 전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게 됐어요. 회용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집안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요. 어차피 제가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미안해는 부모님께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은 평생 그 일을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전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고졸로 사회에 나온 전 20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가방끈은 짧았지만 기계 다루는 손재주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전 기술 서적을 파고들고 밤마다 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혼자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롯이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들을 전 차곡차곡 제 기술로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게 한 회사에서만 15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제품 개발과 제조 장비 분야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나중엔 회사 대표님께서 절 깊이 신임해 주실 정도가 됐습니다. 회용 씨, 이번 신제품 개발은 나 다른 사람 말고 우리 혜용 씨한테 맡길게. 내가 여기서 믿는 사람은 우리 혜용 씨밖에 없어. 알지? 네, 대표님. 제가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냥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제가 그 신임을 얻기까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15년 남집 시간을 여기저기 치이며 살다 보니 전 어느새 인정받는 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꿈을 펼치게 된 건 30대 중반이 돼서였습니다. 15년 가까이 쌓은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꺼내자 누구보다 절 응원해 주신 건 바로 아버지셨어요. 엄마, 아버지,
저 회사 한번 차려보려고요. 제 회사 차려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뭐? 회용아, 직장 생활이랑 사업이랑은 전혀 다른데 정말 괜찮겠어?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못하면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엄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아버진 제 등을 토닥이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회용아. 남자가 한번 마음먹으면 무라도 썰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빠 네 결정 응원한다. 뭐든 해봐야지. 내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려무나. 큰 돈 아니지만 어떻게든 너한테 보탬이 되어주고 싶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해보려고요. 아버지, 엄마 도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더 열심히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아버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주세요. 그래, 회영이 넌 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아버진 우리 아들 믿는다. 그렇게 전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차근차근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이 쉽지 창업이라는 게 결심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심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뒀던 돈에 은행 대출에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까지 다 끌어모아 제조장비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어찌나 쿵쾅거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피땀 흘려 고생하며 모아둔 돈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다 보니 그게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한두 번 든 게 아니었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전 벌떡 일어나 관련 서적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장비 개발 연구에 더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하고 3년 만에 자체 특허까지 출원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매출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직원 수도 늘어나며 회사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물론 몇백억대 대기업 간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회사긴 했지만 이쪽 업계에선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인정해주는 분들도 하나둘 생겨나더라고요.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왔던 날 전 부모님과 여동생을 데리고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기뻐하던 아버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엄마, 아버지, 앞으로 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자리 잡는데 조금 걸리긴 했지만 특허도 나오고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저만 믿으세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역시 나보다 더 잘할 줄 알았어. 회용아 고맙다. 이 아빠가 너 보면서 지난 세월 상처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어릴 적 열심히 뛰고 달리며 일하던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걸요. 아버지 그 모습 제가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어떻게든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업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에 감격한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를 끝까지 잘 운영해 아버지 회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 후로도 전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과도 편하게 지내며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든 회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죠. 그러다 제가 이 분야에서 좀 더 발을 넓히려면 영업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게 됐는데 면접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딱 눈에 띄는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더군요. 그분은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연구개발 부장까지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이리저리 알아보시다 저희 회사 문을 두드리신 거였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신 분이 저희같이 작은 회사에 왜 오시려는 걸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 그분께 물어봤죠.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저희 회사를 지원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스펙이 워낙 좋으셔서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대표님, 전 대기업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나오고 나니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 불러주는 것도 없고요. 전 절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절 채용해 주신다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 신입이 아닌 수십 년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신데도 저에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평생 고졸이란 이유로 고개를 낮춰야 했던 시간이 길었던 터라 저보다 학벌도 능력도 뛰어났던 그분께서 고개를 낮추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분을 부장 직함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부장님의 능력은 정말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대기업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납품처며 거래처며 여러 대표님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죠. 혼자선 뚫기 어려웠을 길도 부장님 덕분에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고요. 전 기술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었지 영업이나 인맥 쪽은 솔직히 약했거든요. 그런 제 부족한 부분을 부장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한 번은 부장님 가족분들을 다 초대해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부장님께서는 제게 너무나 고마워하시더군요. 아유, 대표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부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식사 대접으로는 부족하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실 퇴직하고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부장님 아내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퇴직하고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딱히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저희 남편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회사엔 부장님 안 계시면 안 돌아가거든요. 부장님은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제가 더 그만큼 대우를 못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할 뿐이죠. 사모님께서 더 믿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의 자리는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당신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한 자리였는데 나중에 그 인연이 정말 엉뚱한 곳에서 다시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었죠. 그렇게 40 초반이 됐을 무렵 회사도 조금씩 안정권에 들어오고 저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제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던 여자친구는 가정의학과 의사였어요. 또렷하고 단정한 인상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전 처음 그냥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소개를 했었어요. 굳이 회사 규모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마음만으로 1년 남짓 만남을 이어갔네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만을 보며 연애를 하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예비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진심이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제 얘기를 누구보다 흥미롭게 들어주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특히나 어떤 조건 없이 절 사랑해주는 그 마음에 전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고서 처음 예비 아내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을 때 저희 부모님도 여동생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비 아내는 가족들 취향을 저격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예비 아내 모든 걸 다 드러냈었죠. 어머머, 내가 다도하는 거 어떻게 알았대? 안 그래도 이번에 예쁜 다도 세트 사려고 했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휴,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실은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전 어머님 아버님께 제대로 점수 따고 싶었어요. 이거 잘 부탁드린다고 뇌물 드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난 이런 거 정말 좋아하지. 고마워. 정말 잘 쓸게. 싹싹하고 애교 있게 부모님께도 잘하고 여동생과도 첫 만남부터 잘 어울렸던 예비안을 보며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처가댁이었죠. 처가댁이 인사를 가는 날부터 사실 전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 아내가 미리 기뜸을 해준 얘긴 절 더 긴장하게 만들었답니다. 오빠, 우리 아빠는 좀 무뚝뚝하신데 엄마가 좀 말을 독하게 하시는 편이야.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셔서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어. 괜찮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인사드릴게.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각오하고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갔는데 예비 장모님은 낯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키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딱 처음 인사를 하자마자 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쓱 보시는데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예비 장인께선 예비 아내 말처럼 말수가 적으셨고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이며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은 절 잡아먹을 듯 날카롭게 쳐다보시곤 마치 취조라는 것처럼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부모님은 원래 일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나? 전세인가 차가인가? 네. 저희 부모님 집이고요. 아직 독립은 안 했습니다. 그래, 자네 직업은 뭐라고? 제조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비 장모님은 제 직업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우리 딸 의사에 돈도 많이 버는데 사업이라고 하면 위기 생기면 그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업 잘 운영되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뭔들 못하겠어. 우리나라 사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이야 잘 된다고 해도 한 번 무너지면 아래로 무너지는 게 사업인데 의사야 계속해서 돈 벌고 남들도 떠받드는 직업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그러지 않은가? 대놓고 저렇게 제 일을 비하하는 예비 장모의 말에 점점 전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안 보이시는지 정말 제 인적상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예비 장모는 계속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옆에서 예비 아내가 그만하라고 손짓했지만 예비 장모는 그런 예비 아내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망의 학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나저나 자네 학교는 어디 나왔나? 우리 애가 의사인데 못해도 명문대 졸업했겠지? 그게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 했습니다. 뭐? 고졸이라고? 대학을 안 갔다는 거야 지금? 고졸에 사업가라는 거야? 그러더니 예비 장모의 표정이 순간 딱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고선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예비 아내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좀 물어봐도 되잖아. 오늘 그냥 첫인사하러 온 자리인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내가 말했잖아. 사업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뭘 볼 줄 안다고? 공부만 해서 네가 뭘 알겠니?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좀 있어. 예비 아내가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며 예비 장모님을 말리려고 했지만 예비 장모님은 그런 예비 아내를 더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업한다는 사람치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 우리나라에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다 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그게 될 것 같나? 거기다가 나이도 우리 지수보다 5살이나 많다며? 그 나이 먹어서 의사만으로 얻어가려면 어느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원.
코졸이 뭐야, 코졸이? 아유, 어떤 말씀 하시는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대학을 포기하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들 뒤처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이구, 말은 잘하는 말은. 열심히? 아이,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 그럼. 그러다 다 날려먹는 게 그 바다 그럼 아니겠어? 우리 딸은 의사야, 의사. 자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멀쩡하게 의대 나와서 의사로 있는 애한테 고졸에 사업한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키라는 건가? 자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전 예비 장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제 얘기 나에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지금 어떤지 말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비 장모는 제가 고졸이란 사실에만 꽂혀 다른 건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아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휘영 오빠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오빠처럼 대단한 사람도 없어. 지수야, 이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니? 네가 잘 알겠니? 내가 잘 알겠니? 학벌이고 배경이고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의사인 너랑 결혼하겠다고? 아유, 내가 너 소개해줄 사람 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순진에 빠져가지고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니? 아유, 더 들을 것도 없어. 이만 가보게. 끝까지 단호한 예비 장모의 말을 들으며 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첫인사 자리는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비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극성이라 그래.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할 테니까 오빠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처음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할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예비 아내에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속으론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 자리에서 제 사업이나 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니 앞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더 험난한 길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예비 아내에게 들어보니 예비 장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 아내를 의사나 변호사, 검사 같은 이른바 사자 직업을 가진 남자와 중매를 통해 결혼시킬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답니다. 딸이 의사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게 예비 장모님의 확고한 생각이셨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졸에 사업하는 남자가 나타났으니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 후에 예비 아내는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도 예비 장모는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저 고졸이란 타이틀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 판단해버리고 끝을 내버리셨으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비 아내는 계속 자신의 집에 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나 봅니다. 하다 안 되니 어느 날은 저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사실 엄마 허락 나 안 받고 오빠랑 결혼해도 상관없어.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 엄마가 허락 안 해도 결혼하겠다고 통보해버렸어. 끝까지 반대하면 나 그냥 설득 그만할래.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축복받으면 결혼하는 게 좋잖아.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앞으로 평생 살 사람은 남편이잖아. 난 내 선택이 올바른 거라 생각해. 끝까지 내가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엄마가 저렇게 계속 고집 피우면 난 그냥 엄마 설득 안 하려고. 이렇게 단호한 예비 아내의 마음을 예비 처가댁에서도 알았는지 첫인사 자리가 끝나고서 한 2주가 지났을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회유가 있었음에도 예비 아내는 절대 딴 사람을 만나지 않겠노라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예비 장인과 예비 처제는 절 받아들였지만 예비 장모만이 절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게 전화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장모님이었답니다. 날쎄, 지수 엄마, 자네 시간 좀 있는가? 아, 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내가 계모임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거기 자네가 한번 나와줄 수 있는가 해서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좀 소개도 해주고 싶고 자네 시간 되면 꼭 나와주게. 전 예비 장모의 말에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셨던 분이 갑자기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예비 아내가 끝까지 결혼을 고집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이번 기회에 예비 장모님께 점수도 좀 따고 잘 보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으니 이번에 절 찾으시는 만큼 제대로 절 어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모든 게 잘 풀려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다른 일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일정도 취소하고 예비 장모님이 말하신 그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허락도 받고 좋은 분위기 속에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먼저 이렇게 그래도 사일 풀어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제가 그걸 거절해선 안 된다 싶었거든요. 제대로 이참에 인사드리고 예비 장모님께도 잘 보여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비 장모는 절 보자마자 바쁘게 자리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왔는가? 아유, 다들 기다리고 있네. 얼른 오게나, 얼른. 그렇게 예비 장모의 재촉에 자리에 가보니 예비 장모님의 계모임 지인분들이 한 7명 남짓 자리를 채우고 앉아 계시더군요. 전 그분들께 고개를 꾸벅 숙이고 바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정회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머,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데 여길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있어? 아유, 우리 딸 남자친구인데 내가 또 물어볼 게 있어서 오라 그랬지. 자, 자넨 여기 좀 앉게나. 그렇게 부랴부랴 자리에 앉는데 주변 시선이 다 쏠리다 보니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참 난감하더군요. 거기다 잔뜩 긴장을 한 상태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예비 장모님이 그 계모임에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등장하자마자 그 자리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머머, 딸 남자친구? 그 의사 딸 말이지?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 뭐 괜찮은 사람 없냐 그러더니만 뭐야, 남자친구가 있었네. 그래,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자 예비 장모님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벌떡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선 전 누군가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자,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데리고 온 거야. 우리 딸이 의사잖아. 근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건지 좀 판단해달라고 말이야. 뭐? 아니, 뭘 판단해달라는 거야? 우리 딸이 의대 나와서 지금 가정의과 의사잖아. 근데 여기 있는 남자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아휴, 고졸이란다, 고졸. 이게 말이 돼? 아니, 고졸에 집안도 형편이 없어. 그리고 요즘 공부 못하는 것들이 사업한다고 아주 난리 부르치는 거 알지? 이쪽도 사업한대. 언제 또 말아먹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자, 이쯤 되면 뭘 판단해야 될지 알겠지? 여러분 같으면 우리 딸 여기 시집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전 예비 장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 싶었거든요. 절 자신의 지인들 앞에 대놓고 품병대에 올려버린 거였습니다. 사람을 초대해놓고 절 그렇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를 만든 것이었어요. 솔직히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면 제가 알아서 자신의 딸에게서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분들도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예비 장모의 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속에서부터 울컥 울분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 중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깜짝 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분이 그때까지도 누군지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딱 일어나 하는 말을 듣고서 그분을 보자마자 전 그 사람이 누군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언니 잠깐만. 언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실수? 내가 뭔 실수를 했다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아니 언니 저기 계신 분 누군지 나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언니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우리 남편 대기업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회사 들어갔다고. 그거 기억나? 그랬지. 거기 회사 요새 탄탄하고 성장세라고 좋아했잖아. 아니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꺼내? 아휴, 그 회사 대표님 바로 저분이야, 저분. 뭐라고? 자리에 일어선 그분은 바로 전에 제가 초대했던 부장님의 아내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서로 안면도 트고 얘기도 나눴었는데 저도 경험 없이 들어와 바로 자리에 앉다 보니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절 알아채신 거였죠. 제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예비 장모가 먼저 쉴 틈 없이 저렇게 얘기를 꺼내다 보니 미처 말도 못 걸고 가만히 앉아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비 장모가 꺼내니 부장님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 그렇게 벌떡 일어나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딱 보니 저희 회사 얘기도 이 모임 안에서 몇 번 나왔던 모양입니다. 대기업까지 다녔던 지인 남편이 다니던 좋은 회사가 바로 제 회사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예비 장모는 또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예비 장모의 얼굴을 보니 점점 하얗게 질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순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던 그 자리는 점점 주변 분들이 말을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저분이 그 회사 대표님이시라고요? 아니, 거기 엄청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지 않았나? 어머, 언니,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아유, 언니 뭐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언니, 이 바닥에선 꽤 탄탄한 업체인데 어떻게 언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자 예비 장모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데 결국 아무런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덕분에 예비 장모님께서 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대로 알게 됐네요. 이렇게 알았으니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자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부장님 아내분이 절 따라 나오신 거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전 알아봤거든요. 제가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언니가 저기서 저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전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나온 후로 그 계모임 자리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자기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렇게 망신을 준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예비 장모의 인성이 보이는 거였는데 심지어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의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를 망신 줬으니 예비 장모는 그 모임에서 제대로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모임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마 대부분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비 장모는 그렇게 사람들의 신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는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예비 아내가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 말조차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빠,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오빠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엄마한테 몇 번이나 오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나도 들으려고를 안 했어. 오늘 일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 자리에 가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오빠. 괜찮아.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뭐? 그렇지만 오빠 난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난 오빠 능력 때문에 좋아했던 거 아니야. 사람 자체가 좋아서 지금까지 만났던 거고 그래서 결혼도 결심했던 거고. 내가 전에 말했지?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오빠랑 꼭 결혼할 거라고. 오빠 내가 의사든 뭐든 나보다 훨씬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오빠 나 놓치고 싶지 않아.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렇게 애원하는 예비 아내 말에 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상황에서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장모가 될 분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결혼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역시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아무리 연을 끊는다고 해도 천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아내뿐 아니라 예비 장인 그리고 예비 처제까지 모두 다 제 편을 들어주며 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아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절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었죠. 제가 잘나건 못나건 저 하나만 보고 마음을 모두 쏟아준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 저희 집에도 어찌나 잘했는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이 사람의 반의 반만큼 하는 사람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예비 아내를 놓지 못했어요. 예비 장모가 허락을 하든 말든 그대로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사건 이후로 예비 장모는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혼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절 그렇게 무시하던 장모님을 이젠 제가 역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명절에 처가를 방문하면 장인어른께는 제가 먼저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살갑게 대화를 나눕니다. 장인어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저번에 시큰시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럭저럭 지내지 뭐. 그래도 자네가 지난번에 무릎에 좋다는 걸 챙겨줘서 꼬박꼬박 먹어 그런가 많이 좋아졌네. 그래 자네 회선 잘 되고 있는가? 자네 뭐 알아서 척척 잘하겠지만 말이야.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거래처도 몇 군데 더 생겼어요. 그런 기념으로 장인어른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나야 좋지. 자네 덕에 내가 요즘 호강을 하네. 그렇게 장인어른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장모님께는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무리 제게 말을 걸어도 전 짧게 단답으로 대답하고 끝이었거든요. 어머머, 정서방 거래처가 늘었다고? 아유, 축하하네, 축하해. 회사가 잘 되나 보네. 네. 그래, 뭐 힘든 건 없고? 네. 결혼 전엔 저에 대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도 들으시려고 하지 않았던 장모님은 결혼 후엔 자꾸만 제 곁에서 맴돌며 이것저것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셔도 전 단답으로 대답하지만요. 아내와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는 매번 제가 처가댁에 갈 때마다 장모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은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어떻게든 저와 마주치려고 하셨어요.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장모님이 듣질 않으니 처가댁 식구들도 그냥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행동하셨습니다. 진짜 보통의 장모 사이처럼 저에게 말도 걸고 그러시는데 그런 노력에도 제 마음은 풀리지가 않았죠. 장인 장모의 생신 땐 더 차이가 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생신은 한 달 차이였는데 전 장인어른 생신 때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코스 요리로 제법 괜찮은 곳을 예약했고 거기다 선물도 명품 구두로 정성껏 준비를 했었죠.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안 사와도 되는데.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나 이거 신고 돌아다니면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겠구만. 자네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아주 그냥 기분이 날아간다니까 그러네. 아버님 소시적 꽤나 멋쟁이로 유명하셨다면서요. 아버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심해서 고르긴 했는데 장인어른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네 안 먹이면 내가 안 봐도 믿지. 자네가 고른 건데 어떻게 안 좋겠는가. 고맙네, 고마워. 내 여태껏 생일날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네. 이게 다 자네 덕이야. 말수가 적었던 장인어른께서도 선물을 받아보시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정말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 장모님 생신날은 저뿐 아니라 모든 처가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생신에 전화 한 통화만 했어요.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옆에 있다 보니 다 들렸거든요. 퇴근했니? 네, 왜 전화하셨어요, 엄마? 아니,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근데 오늘 밥은 같이 안 먹는 거냐? 지난번 네 아빠 생일 땐 정서방이 좋은 것 같더만. 좀 바빠서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 가자고 하면 엄마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 안 했는데요. 생신인데 일찍 쉬세요. 그렇게 아내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아내와 처가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다들 장모님에겐 계속 냉정하게 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작년 여름 휴가를 좀 길게 갈 계획을 세우며 이참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그 얘기를 꺼냈는데 그 말을 듣더니 바로 장모님이 끼어들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가족 여행?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나 유럽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거기 갔다 오면 딱 좋겠네. 그러자 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엄마 사업해서 번 돈 엄마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냥 집에 계세요. 아빠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뭐? 아니, 나도 가족인데 왜 난 못 가? 정서방, 진짜 그럴 건가? 아내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장모님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대답을 했죠. 네. 뭐? 난 안 데리고 간다고? 나 진짜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울먹이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나 밉지?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저렇게 냉정하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진짜 서러워서 정말 자네한테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어. 나도 그땐 우리 딸 귀하게 생각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진짜 그런 말 했던 거 미안해. 제발 이제 마음 좀 풀고 이제라도 우리 잘 지내면 안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나.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뿐만 아니라 남편이고 딸들이고 죄다 날 못마땅하게 보는데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네. 엄마 또 왜 그래요? 이 사람한테 갑자기 또 왜 그러냐고. 엄마 또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 안 봐요? 아예 안 올 거라고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해. 그러더니 장모님은 휙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섭섭해할 걸 왜 저한텐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사람은 역지사지 그 입장에 되어봐야 안다는 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도 장모님은 어떻게든 저와의 사이를 풀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갈비찜을 했다느니 백숙을 끓였다느니 하며 먹으러 오라고 매번 연락이 왔지만 아내가 중간에서 다
단칼에 거절을 했네요. 저 역시 바쁘다며 그 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았었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이제 결혼도 했는데 너무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전 그 계모임 자리에서 절 품평대 올리셨던 게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내까지 상처를 꽤나 많이 받아 아마 장모님에 대한 마음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저에게도 여전히 잘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저희 집에 가면 아내는 저희 부모님 건강을 먼저 챙긴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 검진 예약했다고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시간 맞춰서 가셔야 하니까 제가 일찍 연락드릴게요. 꼭 받으셔야 돼요, 꼭. 그래, 알았어. 아가 너 바쁜데 우리 검진까지 챙기느라 정신없겠어. 우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말어. 제가 챙겨야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하는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 맞죠.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건강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까요. 넉살 좋은 아내의 말에 부모님 모두 하하 웃으실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가면 늘 저희 집은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절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그리고 계모임에서의 장모님 위치도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장님 아내분이 여전히 그 모임에 계시다 보니 장모님은 늘 눈치를 보며 거의 모임에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뜻밖의 인연인 부장님 아내분이 계셨기에 전 그 모임 자리에서 제 품위를 지켜낼 수 있었네요. 아마 그 자리에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장모님에게 더 심한 모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로 장모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상처를 주는 일인지 제대로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학벌이 뭔지, 집안이 어떤지, 돈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건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마 저도 고졸에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더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엔 저처럼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정말 노력하면 삶을 개척한 사람도 있다는 걸 부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전 포기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현장에서 배우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제가 되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네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결과를 얻다 보니 사람의 가치는 결국 살아온 시간이 증명해 준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을 노력했는지 열심히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회사는 계속 성장 중이고 부장님은 여전히 제 든든한 오른팔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내와 태어난 아들과 함께 전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중에 당신 앞에서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